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지난 거래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8거래일 연속 강세를 펼쳤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코스닥 지수가 오늘까지 상승으로 마감을 한다면 8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장 초반에는 분위기 그대로 이어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양대 시장 조금씩 지수가 상승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코스피 시장은 파란불과 빨간불을 오가면서 켜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코스피 지수 2600선 위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역시도 형보다 나은 아우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 마감까지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서지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라고 하죠. 언제가 될까요? 네,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다음 달 18일 미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워싱턴 DC 정상회의를 개최를 제안한 지 3개월 만입니다. 3국 정상회의는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100km가량 떨어진 메릴랜드주 산속 캠프 데이비드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나요? 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관련 문제와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핵 우산을 포함해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인도 태평양 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도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처럼 한미일 정상들만 모이는 자리가 또 있었나 싶은데요. 네, 이번 한미일 정상이 독립된 형태로 회담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세 나라는 주로 국제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어왔습니다. 지난해 6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지난해 12월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G7 정상회의 등에서 3국 회담을 연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캠프 데이비드의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입니다. 우리나라 정상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대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부동산 PF 금융권 대출 잔액이 13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1조 6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대비 3개월 만에 1조 3천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말까지만 해도 100조 원을 넘지 않았는데 2021년 말 11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0년 말에는 0.55%, 2021년 말에는 0.37%에 불과했는데 올해 3월 말에는 2%를 넘겼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이 심각해지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금융당국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에 대해 옥석 가리기를 진행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말 재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부실 사업장을 가린다는 방침입니다. 협약이 적용된 부실 우려 사업장은 모두 91곳입니다. 이 가운데 66곳에 대해 만기 연장, 신규 자금 지원 등 정상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부동산 PF 부실 위기에 대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시공사나 건설사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내년 초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융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직접 비교하고 또 추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상품들이 포함이 됐나요? 네, 비교 추천 상품으로 총 7개 상품이 포함됐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실손보험, 여행자 보험, 화재 보험 등 7개 상품이 해당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네이버 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 추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가 실행이 되게 된다면 어떤 상품들도 어떤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받게 될까요? 네, 보험 상품 비교 추천은 자동차 보험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상품 중 자동차 보험료의 비중이 높고 매년 새롭게 계약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10개 주요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 보험료는 약 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 중 상위 3개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의 보험료 비중이 75.3%에 달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매년 새롭게 계약해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보험 소비자들도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특약 등을 매년 비교해 유리한 손보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상품 경쟁력만 갖춘다면 보험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출시가 중소형사들의 매출 확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경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보도국의 서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후장 주요 공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그다지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일 미증시의 영향도 받고 있는데요. 전일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을 했지만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수는 보합권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또 이 FOMC 영향권에 들어서다 보니까 크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는 오늘장 주요 공시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공시로는 CJ CGV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반기 영업이익 흑자에 달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7,953억 원, 영업이익은 17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CGV는 2분기 동안에만 4,017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158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6% 상승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320억 원 대폭 개선을 보였습니다. CGV 측에서는 전 세계적인 극장 관객 수가 회복세를 보였고 또 광고 상업 등 여러 부문에서 매출의 회복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코로나19 이후로 최초로 흑자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는 보로노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가 지난달 19일 제출했었던 유상증자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 정정 신고서를 오늘 발표를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최초 주요사항 보고서에서는 운영자금 450억 원을 조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정정 보고서에서는 운영자금이 535억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신주 예정 발행가액도 변경이 생겼죠.
주당 34,950원에서 41,6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계속해서 아스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9일 제9회차 신주 인수권 부사채 조기 상환 청구와 채무이행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상장 채권 원리금 미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공시가 오늘 나왔습니다. 미지급이 발생한 상장 채권은 제9회차 원금 108만 원과 이자 233만 5,803원이고요. 제11회차 원리금은 약 387억 3,519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원리금 미지급에 대해서 아스트 측에서는 사채권자와 채권금융기관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DYPNF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현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약 363억 원 규모의 PCS 프로젝트 수주를 했다라고 공시를 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 추가 수주에 대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현대 엔지니어링과 197억 원 규모의 샤인 프로젝트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죠. 사일로 설비를 공급한다라고 하는데요. 계약 금액은 2020년도 매출액 대비해서는 17%에 해당하는 규모이고요. 계약 기간은 오늘 2025년 1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들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과 다뤄볼 첫 번째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이익률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 자체는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차익 실현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지금 테슬라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249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이제 47% 네, 이제 크게 올랐죠. 네.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는 27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이제 2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테슬라의 2분기 자동차 판매가 예고됐었기 때문에 실적 네. 자체는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아지긴 했는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상당히 좀 떨어졌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불안하게 생각을 한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9.6%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9.6% 기록했다라는 거 자체는 일단 제조업치고는 낮지 않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테슬라가 높은 그런 이제 영업이익률 네. 지금 나오네요. 지금 영업이익률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14.6% 2분기 때 그랬다가 이번에 9.6%를 하락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0%대 중후반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한 자릿수로 이제 떨어졌다라는 네. 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로 많이 분류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높은 이익률이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만약 9.6% 정도였다라고 하게 되면 1분기에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이 9.5%입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12%대의 이제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니까 그거에 비해서 못 미쳤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성장주로서의 그동안의 이제 높은 멀티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전기차의 이제 경쟁이 이제 격화가 되면서 테슬라 입장에서도 뭐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 가격을 계속 인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여파는 아마 하반기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판매 대수는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보면 지금보다도 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깜짝 실적 속에서도 지금 영업이익률의 발목은 좀 잡혔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런 만큼 2차 전지주들 그간 기세가 조금 좋았는데 오늘 살짝은 좀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장에서 2차 전지주 주가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뭐 2차 전지주 같은 경우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조정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응급재 관련된 쪽은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외에 뭐 분리막이나 전해질, 그다음에 뭐 동박 관련주들은 또 강한 그런 네. 흐름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뭐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성장성에 대한 얘기들은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양극재 업체들은 그동안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면 많이 올랐었던 쪽에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으로 일단 순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으로 눈길이 조금 쏠리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2차 전지 중에서도 양극재 업체들이 그간 잘 갔는데 3분기에는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도주 자리는 이제 또 폐배터리가 잡지 않을까 싶거든요. 점차 보면은 지금 폐배터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도주가 폐배터리가 될 것이다라는 데 대한 대표님 견해는 어떠실까요? 일단 폐배터리 시장은 계속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이제 시장이 뭐 지금 뭐 이제 화면에도 이제 잠깐 보시다시피 네. 뭐 사용 후 배터리가 이제 2025년도에 한 10만 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2030년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보다 상당 부분 지금 뭐 400만 대 이상 뭐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이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보통 이제 수명은 7년에서 한 10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팔리고 있는 자동차의 이제 수명이 다 된다라는 시점을 보면 뭐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정도 후, 그러니까 2030년 이후부터 시장이 본격 개화가 될 거고요. 그 전까지는 아마 각 회사들이 상당 부분 이제 그 폐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각국에서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돼서 유럽 쪽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이제 양극재나 응급재에 특히 이제 양극재를 생산할 때 이걸 뭐 채굴 해서 정제를 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공해 물질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 일부에서는 과연 전기차가 친환경 차냐라는 얘기를 할 만큼 공해 물질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뭐 신규적인 이제 광물 채굴보다는 기존에 있는 폐 전지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소재를 재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시장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폐배터리는 향후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시광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시장 규모는 상당히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의 성장성은 뭐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각 회사들이 이제 새롭게 참여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뭐 이제 시장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전기차 자체가 친환경을 기조로 한 차인 만큼 환경 문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그런 만큼 폐배터리 시장 앞으로 커지긴 하겠지만 지금 바라보기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움직임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들 지금 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장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덜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MPC의 경우엔 지금 살펴보니까 양봉을 형성 중이긴 한데 윗꼬리가 조금 더 길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8% 넘게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세비캠의 경우에도 지금 음봉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오늘 장중에 22%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폐배터리 시장에서도 중국의 기세가 또 대단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좀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기대해 볼 만한 곳은 어디가 있는지 최근에 주가와 함께 좀 짚어주세요. 네, 뭐 일단 폐배터리 관련돼서는 뭐 지금 뭐 중국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다음에 네.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폐배터리 관련돼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뭐 세계에서 현재 자기네가 제일 그 재활용률이 높다라고 할 만큼 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국내 완성 배터리 업체들도 뭐 여러 이제 회사들과 제휴를 통해서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소재 업체들도 관련돼서 폐배터리 시장에 계속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폐배터리 시장 관련된 분야는 아마 향후에 계속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 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된 기술력으로 가장 앞서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성일 하이텍 아닌가 싶습니다. 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5위 안에 들어가는 폐배터리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회사가 뭐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수준이다라고 보면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폐배터리에서 중요 광물을 지금 추출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실제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게 좀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성일 하이텍이 1등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성일 하이텍의 2대 주주가 삼성 SDI고요. 그리고 SK온과도 작년 말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이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완성 업체들과의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폐배터리가 발생을 했을 때 관련된 수급 문제나 아니면 폐배터리를 정제를 했을 때 이거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뭐 다른 업체도 물론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지만 네. 성일 하이텍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넷플릭스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가입자는 올해 2분기 전 세계에서 589만 명 증가했는데요. 하반기에는 계정 공유 유료화에 따른 수익이 본격화하면서 매출 성장에 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영상 콘텐츠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에 지금 뭐 광고 요금제도 도입한다라고 하고 네. 또 공유 계정에 대해서 지금 차단한다는 소식이 네, 들려오면서 구독자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 추세가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네. 8%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우리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표님 의견 좀 전해주세요. 네, 뭐 넷플릭스가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네. 뭐 시장 기대치 이상의 이제 좋은 실적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이제 좋은 실적을 기록을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뭐 관련된 이제 컨텐츠나 뭐 넷플릭스 네. 주가도 좀 약세를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넷플릭스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치 같은 경우는 이제 81억 9천만 달러. 그러니까 네. 뭐 82억 전망치보다는 소폭 낮췄다라고 해도 뭐 거의 뭐 비슷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당 순이익이 3.29달러로 뭐 기존 예상했던 2.86보다는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신규 유료 가입자 수가 이제 아주 이제 눈에 띄게 엄청 증가를 큰 했습니다. 상승률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프로 보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것 네,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작년 이제 4분기 때도 이제 신규 이제 유료 가입자가 이제 급증을 하면서 특히 네. 이제 공유 계정에 대해서 이제 차단 효과가 이제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공유 계정을 차단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네. 좋은 그런 기회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 사람들이 이제 공유 계정을 차단을 하면서 높은 가격의 그런 이제 서비스에서 낮은 가격의 서비스로 좀 바뀌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같이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더불어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는 헐리우드에서
지금 이제 영화 산업 관련돼서 파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뭐 배우뿐만 아니라 뭐 작가 뭐 이런 이제 연합회에서 이제 파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넷플릭스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영화 제작 관련돼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네. 콘텐츠에 관련된 부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조금 불안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뭐 넷플릭스가 그러니까 수익이 증가는 했다라고는 네. 하지만 국내 업체가 한번 계약을 하면 이게 뭐 러닝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정해지면 뭐 똑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넷플릭스의 실적과는 좀 무관하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은 넷플릭스의 실적과 조금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OTT 시장 자체가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장악력을 확대해 가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 OTT 산업 육성에 힘을 좀 올리고 있다라고 네. 봐야겠죠. 우리나라에서도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뭐 세제 혜택도 주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우리 OTT와 또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일단 뭐 넷플릭스가 국내 이제 OTT 시장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걸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들도 이제 좀 그 규모를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일단 뭐 주주 관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합병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제 합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규모의 경제를 살리면서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지금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세액공제를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서 지금 세액공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세특례 제한법을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이 내용은 뭐 확정돼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으로 본다라고 정부 안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3%, 그다음에 중견기업은 7%,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10% 정도의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향후에는 뭐 국가 전략 기술처럼 최대 25%까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OTT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국회에서도 지능 관련된 얘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OTT 관련돼서 뭐 지금 OTT나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이제 공중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수익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네. 상황이어서 드라마나 이제 영화 편수가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작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런 편수가 줄어든다라는 건 제작 편수를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에서 일단 기업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이제 기대작을 만드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아마 조금 차별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아마 차별화되는 그런 상황을 뭐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기보다는 아마 차별화돼서 움직일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편수가 줄어들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기대작에 따라서 개별해서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살펴보면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콘텐츠주에서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가 매수가 유효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중에서는 아마 뉴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2분기 실적도 뭐 이제 닥터 차정숙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상대적으로 흥행을 네. 좀 보였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8월 9일 날 뭐 그러니까 최근 뭐 1, 2년 동안에 가장 기대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무빙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만약 지금 500억 이상의 이제 자금이 들어간 이제 빅텐트 이제 드라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흥행이 성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뉴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상당하게 기여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여지는 그 OTT 채널이 이제 디즈니 플러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제작비 말고도 이제 부가적인 이제 수익이 뭐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이후에도 이제 여러 이제 그 흥행이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작품들이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다음 주에 개봉되는 이제 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작품들의 흥행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가격대가 뭐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들 중에서 오늘 탑픽 종목 어디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장비주에 대해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계속 이제 생산 시설을 이제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생산 시설이 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소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공장을 건설할 때 들어가는 각종 장비가 아마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발주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발주가 되는 걸 수주하는 기업들의 실적들이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양극재나 뭐 음극재 같은 소재에 비해서 그동안 이제 주가가 상당히 이제 못 올랐다라는 측면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종목으로는 이제 그 중에서 원준이라는 회사입니다. 뭐 원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를 이제 만들 때 쓰는 이제 열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소속노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소속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포스코 관련 쪽으로 이제 주가 많이 좀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양극재나 음극재 관련된 생산 시설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그만큼 뭐 기술력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전고체 관련돼서 열처리 관련된 부분도 뭐 일단 시제품에 대한 부분을 납품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만큼 전고체 관련 쪽으로도 뭐 계속 기술력을 쌓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반영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탑픽 종목으로는 원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류쿠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리드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라면 중국은 디플레이션입니다. 우리의 경기는 그렇다면 G2 경기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G2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이 조금 포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닛 옐런 장관의 경우에는 고용 냉각이 인플레이션을 완화시켰다라고 말을 했는데 최근 경제 지표에 대해서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고 있죠. 네. 불과 1년 전만 해도 9%를 네, 넘었는데 맞아요. 지금 3.0%였으니까요. 이게 그 시장의 전망치는 3.1%였는데 3.0%로 낮아진 거고 근원 CPI 같은 경우도 5.0이었는데 전망치가 이게 4.8%로 낮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 미국의 행정부 쪽에서는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더 특이할 점은 뭐냐면은 그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낮아졌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됐다는 거죠. 사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 주거비하고 중고차 가격 지수인데 이게 이제 인플레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주거비 자체도 지금은 좀 하향 추세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중고차 같은 경우만 해도 4월, 5월 달만 해도 전월 대비 MOM으로 한 4.4%씩 올랐어요. 근데 6월에는 MOM 대비 0.5% 정도 하락했으니까 아, 진짜 인플레이션이 이대로 잡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제넷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이 높아지지 않으면서,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용이 파기되지 않으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잡을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갖다가 지금 보고 있다. 사실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죠. 1분기 GDP 성장률이 2.0%였고요.
2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 한 1.8%인데 네. GDP 나오 같은 경우에서 한 2.4%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실업률은 역사상 최저점이란 말입니다. 한 3.6%니까 거의 완전 공용에 가깝죠. 골디락스라는 말이 충분히가 나올 수 있는 네, 상황인 요즘에 거죠.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다만 제넷 앨런 그 재무장관 같은 거는 그래도 시장에 경고를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완전히 잡았다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제 기업들한테 대한 어떤 압력을 갖다가 일종의 행사하는 건데 임금을 갖다가 누르려고 하지 말고 임금은 그대로 놔도 돼. 임금 상승 그대로 놔도 돼. 제품 가격을 막 억지로 생각보다 그 많이 원자재 가격도 내려가고 하는데 올리지 말아라. 네. 어떤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넷 앨런의 어떤 그 언어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잡혀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 측면들은 여전히 있다. 그게 미국의 그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그 행정부의 관료들까지 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일단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빠르게 좀 잡혀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네네. 또 다음 주에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 좀 유력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연준 내에서 주요 인사들은 연내에 추가로 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연준이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줬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앞으로 조금 긴축 출구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여전히 매파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연준 인사들이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이제 입을 열지는 못하지만 네. 그 전에 한 말들을 갖다가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승리를 선언하기는 아직 이르다.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어떤 둔화 현상을 갖다가 진짜로 보려고 하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롤레타 메서 같은 분은 뭐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제일 강경파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또 파웰 의장도 역시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표상에도 그게 분명히 드러났고요. 네. 올해 한 두 번 정도 올리겠다는 어떤 인식들이 강하게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과연 두 번 올리는 게 적정한가? 그다음에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그 물가 안정이 지금 이제 물가 어떤 둔화 흐름 자체가 그게 과연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논의, 어떤 네. 비판 자체가 미국 내에서 있는 거예요. 사실 물가가 오른 거는 총수요가 급증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공급망 왜곡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네. 가격이 급등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곡물 가격이 급등한 영향들. 거기에 이제 팬데믹 기간에 뿌려진 팬데믹 머니가 어느 정도 수요를 자극했겠죠. 봉쇄가 풀리면서. 네. 그게 이제 보복 소비로 이어지고 하면서 그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건 틀림이 없지만 그 비율을 놓고 보게 되면 공급망 왜곡 측면에서의 어떤 그 물가 상승 이 압력이 훨씬 컸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거는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이렇게 대폭 올려서라기보다는 사실은 공급망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고 있고 에너지 가격들이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곡물 가격도 많이 내렸고요. 네. 그다음에 팬데믹 머니의 힘이 점점점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향후 진로겠죠. 네. 연준은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더 오래, 더 높이를 갖다가 지금도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진짜로 총수요를 갖다가 파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팬데믹 머니까지 고갈이 되고 있는 거고 네. 실제로 그런 조짐은 점점점 보이고 있죠. 미국의 M2 증가율 같은 경우도 올해 꺾이고 있는 거고요. 미국 은행의 산업 대출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확연히 꺾이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총수요가 앞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팬데믹 머니가 지금 점점점 고갈이 되는 거고 새로운 어떤 재정 부양책을 통해서 그 미국 국민들한테 어떤 돈을 꼽아주지 않는 이상 좀 네. 거칠게 표현해서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사실은 수요 자체가 파괴될 수가 있어서 지금의 연착륙 기조는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연착륙 기조는 물 건너가고 실제로 경착륙이 표면화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연준이 네. 금리, 지금도 충분히 높은 금리고 제약적인 금리니까 이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는 어떤 스탠스를 버리는 게 사실은 경착륙을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주장들도 미국에서는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고금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경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타날 것 같아요. 경기에 네네.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이번에 또 베이비 스텝을 밟게 된다라면 네네. 우리나라와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뭐 역대 최대치인데 네. 2%대로 지금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금이 좀 유출될 가능성이 나타나지도 않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다행히 미국 달러가 약세죠. 네.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5월 이후로 계속해서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세의 어떤 국면 자체가 미국이 가령 뭐 이번에 그 FOMC 회의에서 가령 뭐 25bp가 아니라 50bp로 급격하게 올린다거나 네.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일종의 하나의 추세로 일단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 기조가 지속되는 한 원화의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 자본이 외국 자본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은 달러가 올라가는 것보다 달러 절상의 요인도 있지만은 네. 사실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그런 어떤 기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외국인 자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한국의 진짜 경기 저점을 통과했느냐 여부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거는 제가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OECD 경기선행지수사가 약간 플러스로 돌아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5bp 정도 올려서 금리 차가 2%포인트 정도 벌어진다고 해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네, 예, 예, 환율이 지금 뭐 약세를 보이는 과정이고 또 우리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뭐 네네. 무조건적으로 빠져나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신 그렇죠. 거네요. 달러 네. 약세 기조가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추세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굳어졌기 때문에 네. 외국인 자금이 뭐 썰물처럼 빠져나갈 거라는 기대는 글쎄요. 그런 생각은 좀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미 예, 예.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런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중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네네.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했다라면 중국은 디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 여파 때문일까 유가도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네. 또 중국 정부에서는 또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된다라면 일단 중국 경기도 문제지만 우리 경기도 좀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중국이 올해 들어서면서 봉쇄를 풀었잖아요. 네. 그때는 굉장히 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경제를 보게 되면은 위기 상황이라는 말이 네.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뭐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한 20%를 넘어가고 있는 거죠. 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 9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수출도 두 자릿수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 경제의 어떤 위기론이 사실 이번만은 아니죠.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중국은 그 위기에서 금방 탈출을 했죠. 그 수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동산 경기 부양과 인프라 투자. 네. 거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다시금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국면 전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국면 전환이 가능할 거냐 과거와 같은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이미 도시화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네. 인구 고령화,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 않고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기에서 지방 정부의 어떤 부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통한 어떤 부양책들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쌍순환 정책이죠. 해외 시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네. 그다음에 국내의 어떤 내수 경기를 살려가지고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 근데 내수가 지금 살아날 기미가 전처럼 보이질 않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차이메리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의 밀월 관계 때문에 사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과 미국이 서서히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디커플링이라고도 얘기하고 네. 일부에서는 디리스킹이라고도 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움직임 때문에 거대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탈하는 움직임들이 서서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생산 기지 자체를 중국 내에 두는 게 아니라 네. 가령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포진하는 움직임이 점점 보이고 있는 거고요. 또 시진핑 체제가 완성이 되면서 사실은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하죠. 공동부유 정책이 가장 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니까 기업들이 거기서 점점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내수를 살리기도 여의치가 않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과거처럼 뭐 인프라 투자를 거대한 인프라 투자를 해서 살아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건 확실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디플레이션 위협을 맞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이제 글로벌 경제랑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명과 암이 다 있는 거예요. 명은 뭐냐면은 그 중국 경제가 좀 그 디플레이션 위험에 빠져들게 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들은 좀 하락 압박을 받겠죠. 그다음에 물가 하락에도 일조를 하겠죠. 중국 수출품 가격들이 낮아질 테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글로벌 경제는 약간 이제 호재를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요인들은 중국의 이제 그 교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아시아 여러 나라들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가 부진하면 부진할수록 사실은 그 영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명암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이 디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된다면 명암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네네. 사실 미중도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평론가님. 네네. 이 점도 중국 경기를 이렇게 압박을 주는 데 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아, 당연히 그렇죠. 그 진짜로 중국이 기존에 이제 그 산업 구조에서 탈피를 해서 좀 더 한 번 더 테이크오프 하려고 그러면은 네. 진짜로 기술 집약적인 산업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 아니면 중무장대형 산업 위주로 중국 경제를 키워왔다라고 한다면 네. 중국 경제가 진짜로 선진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로 기술 집약적인 산업들이 필요한 건데 이 부분을 갖다가 미국이 틀어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따라서 중국의 어떤 성장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게 이제 사실은 청년 실업률의 급증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뭐 벤처 기업이라든지 기술 기업이라든지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가령 뭐 인공지능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쏙쏙 생겨나고 크게 성장을 하면은 네.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줄을 텐데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좀 예. 한계에 직면한 중국 경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우리나라 지수를 좀 살펴보면요. 네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고무적으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네. 오늘도 만약에 상승으로 하게 된다라면 8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하는 셈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건 에코프로 그룹주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착시 효과 때문에만 이 지수가 올라가는 걸까요? 착시 효과는 어느 나라 시장에는 나타나죠. 네. 나스닥은 안 그런가요? 나스닥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7개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거고요. 네. 나스닥의 성장률이 자체가 S&P 500을 갖다 훨씬 뛰어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코그룹이 왜 올라가겠어요? 그룹주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그 전 세계는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후변화 위기에 가장 잘 대응하는 그룹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 에코 프로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 소재를 네, 다루는 그다음 포스코도 그룹이니까. 마찬가지고 네. LG그룹도 마찬가지고 이런 주들이 곽강을 받을 수가 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앞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들 여기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종의 뭐 착시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제가 거듭하는 얘기지만은 좋은 기업의 주식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뭐 투자자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저는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는 거고요. 지금 그 에코그룹의 그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어떤 맑은 눈을 가진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에코프로 예. 그룹주가 하는 산업 자체가 앞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산업인 만큼 뭐 이게 지수가 무조건 왜곡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시가 또 단기적인 조정을 끝내고 나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네. 이번 주엔 사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한번 이 부분이 좀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7월 동안 저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주요 기업들이 이제 그 지금 7월 하반기에 줄줄이 네. 실적 발표를 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들 IBM이라든지 ASM이라든지 TSMC, 네. 그다음에 AI주인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여기 말하자면 SK 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자 네. 뭐 이런 회사들 굴지의 기업들이 다 나와 굴지의 있네요. 기업들이 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이제 그 포스코 네. 그룹의 그 어떤 실적들 이거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구조적인 성장주들이 과연 2분기에는 어떤 실적을 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반도체 기업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에는 그게 조금이라도 좀 나아졌느냐. 네. 이게 사실은 향후 반도체 어떤 주들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흐름들을 갖다가 결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FOMC 회의가 사실은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25일, 26일 날 열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경쟁력으로 얕은 조정을 보일 가능성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투자자들은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FOMC 이슈도 챙겨가시면서 실적들 발표에 따라서도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정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렸던 핵심 이슈 속에서 수익으로 연결될 만한 부분들 투자 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의 핵심입니다. 2차 전지 이제는 폐배터리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시설 확충에 따라서 원조는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에 타격을 줄 텐데 에너지 가격 하락엔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